글래스고에서 온 남자, 서머신 몸. 대도시에 처음 발을 들이는 사람이 운이 좋으면 심심찮게 목격하는 장면이 있다. 마차를 타고 처음 나폴리로 들어가던 셸리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그런 사건들. 이 셸리는 퍼시 셸리라고 영국의 낭만파 시인입니다. 셸리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그런 사건들. 칼을 든 남자에게 쫓겨 가게에서 튀어나오는 아이. 남자가 아이를 붙잡아 아이의 목에 칼날을 단번에 꽂고 아이가 길바닥에 쓰러지는 광경. 셸리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 그는 그것을 그 지역에 국한된 일로 여기지 않았고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혔다. 당시 셸리는 갈라브리아는 이탈리아 반도의 최남단 지방입니다. 갈라브리아 출신의 신부와 함께 여행하던 중이었는데 셸리가 체구가 크고 건장한 길벗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자 신부는 끌끌대며 셸리를 놀리려 했다. 셸리는 그때처럼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싶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처럼 심란한 광경을 본 적은 없지만 처음 엘레시라스에 갔을 때, 엘레시라스는 스페인 남서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심상치 않은 일을 겪었다. 당시 엘레시라스는 지저분하고 방치된 곳이었다. 나는 밤늦은 시각에 도착해 부둣가의 한 여관으로 갔다. 낡기는 했지만 풍광은 좋아서 만 너머로 지브롤터가 거침없이 시원하게 보였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손님을 받는 곳은 1층에 있었다. 내가 방을 하나 달라고 하자 남루한 아가씨가 나를 위층으로 안내했다. 주인장은 카드 놀이 중이었다. 그는 나를 보고 조금 반색하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불쑥 방호수를 말하고는 무심하게 하던 게임으로 돌아갔다. 하녀가 내게 방을 보여주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식사를 해야겠는데 뭐가 되느냐고 물었다. 뭐든 되죠.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다양한 선택이 내포한 비현실성을 잘 알았다. 여기서 되는 음식이 뭔가요? 달걀과 햄을 드시던가요? 여관의 모양새로 보아 식사가 변변찮을 거라는 건 이미 짐작한 바였다. 하녀는 나를 비좁은 방으로 안내했다. 회치를 했고 천장이 낮은 방이었는데 내일 식사 때 쓸 긴 탁자가 이미 놓여 있었다. 키 큰 남자 하나가 문을 등진 채 화로 위로 몸을 옹숭거리고 앉아 있었다. 겨울철에도 온화한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뜨거운 숯불을 채운 그 둥근 노쇠 하루는 온기를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탁자 앞에 앉아 빈약한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별다른 뜻 없이 그 낯선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도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눈길을 돌렸다. 나는 달걀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녀가 그것을 내왔을 때 남자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첫 배 시간에 맞춰 꼭 좀 깨워주시오. 그가 말했다. 네, 선생님. 그의 악센트는 그의 모국어가 영어라는 것을 말해주었고 딱 바라진 체구와 억세고 도드라진 이목구비는 그가 북부지방 출신임을 암시했다. 스페인은 잉글랜드인보다 억센 스코틀랜드인이 더 흔하다. 리우틴투는 스페인 서남부의 광산도시입니다. 리우틴투 강가의 부유한 광산에 가도, 헤레즈의 술집을 가도, 세비야나 커디스에 가도 드위드강 위쪽 지방의 느긋한 말소리가 들린다. 가르모나의 올리브 숲에서도 엘레시라스와 보바이다 사이의 철길에서도 심지어 메리다의 외땅 코르크 숲에서도 스코틀랜드인들을 만나게 된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숯불 화로 쪽으로 건너갔다. 한겨울이었고 맞은편 만에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뼈가 시렸다. 내가 의자를 화로 쪽으로 걸어당기자 남자가 자기 의자를 뒤로 밀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말했다. 두 사람 앉을 자리는 충분해요. 나는 시가에 불을 붙여 그에게 한 대 건넸다. 지브롤터에서 들여온 하바나산 담배는 스페인에서 누구에게나 환영받았다. 사양하지 않겠소?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것은 글래스고 지방의 노래하는 듯한 말소리였다. 하지만 낯선 남자는 말이 많지 않았고 대화를 이어가려는 나의 노력은 단답형으로 일관하는 그의 대답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우리는 묵묵히 담배만 피웠다. 그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덩치가 컸다. 어깨는 딱 바라졌지만 팔다리는 볼품없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머리카락은 짧고 희끗희끗했다. 이목구비는 우락부락했다. 입, 귀, 코는 크고 묵직했고 피부는 상당히 주글주글했다. 푸른 눈은 창백했다. 그는 들쑥날쑥하고 희끗희끗한 콧수염을 끊임없이 잡아당겼다. 그의 초조한 손짓이 은근히 거슬렸다. 얼마 후 나는 나를 쳐다보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왈칵 짜증이 나서 고개를 들고 그가 말하기를 기다리면 그는 또다시 눈길을 떨구었다. 그렇게 눈을 내리가는 것도 잠시였고 얼마 못 가 다시 눈을 들었다.
그러고는 길고 숨많은 눈썹 밑의 눈으로 나를 뜯어보았다. 집으로 해서 막 왔소? 그가 불쑥 물었다. 네, 난 내일 갑니다. 고향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마지막 두 마디를 어찌나 힘주어 말하는지 나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스페인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오, 스페인 괜찮죠? 여기 오래 계셨나요? 너무 오래, 너무 오래.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말을 했다. 그가 일상적인 질문에 동요하며 감정을 내비치는 바람에 나는 놀라고 말았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앞뒤로 왔다 갔다 서성였다. 우리에 갇힌 야수처럼 이리저리 쿵쾅거리면서 방금 한 말을 신음소리를 섞어가며 때때로 내까렸다. 너무 오래, 너무 오래.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당황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브라세로의 채를 들쑤셔 더 뜨거운 수철 위로 올렸다. 나의 움직임에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듯 그가 벼랑간 걸음을 멈추더니 내 앞에 우뚝 섰다. 그는 자기 의자에 다시 털썩 앉았다. 나 별난 사람 같죠? 그가 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는단 말이요. 그가 그 말을 하면서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아니요. 그렇게 보였으면 그렇다고 말했겠네요. 그랬겠죠. 나는 그가 왜 이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혹시 술에 취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2, 3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나도 침묵을 깨고 싶지 않았다. 댁 이름이 뭡니까? 그가 불쑥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내 이름을 말했다. 난 로버트 모리슨이요. 스코틀랜드인이죠? 글래스고. 난 이 빌어먹을 나라에서 오랫동안 있었어. 담배 있어요? 나는 담배갑을 꺼냈고 그는 파이프 담뱃대를 채운 뒤 불붙은 석탄에 담뱃불을 붙였다. 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있었거든요. 너무 오래. 그는 충동을 못 이기고 다시 벌떡 일어서서 이리저리 걸었지만 충동을 누르고 다시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오랜 음주 때문이라 판단했다. 나는 음주를 따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나는 올리브 숲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글래스고 남스페인 올리브유 유한 주식회사에서 일합니다. 오,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름을 정제하는 공정을 새로 개발했어요. 제대로 뽑아낸 스페인 기름은 루카산만큼이나 훌륭해요. 루카산 기름, 루카는 품질 좋은 올리브 기름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중북부의 도시를 말합니다. 루카산만큼이나 훌륭해요. 게다가 가격도 우리 것이 더 쌉니다. 그는 딱딱하고 덤덤하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스코틀랜드인답게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내가 보기엔 멀쩡한 사람 같았다. 에시아는 올리브 무역의 중심지라서 우리는 그곳을 관리할 스페인 사람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여러모로 돈을 빼먹더군요. 그래서 그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원래 살던 곳은 세비야였어요. 거기가 기름을 선적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에시아의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갔죠. 거기 알아요? 아니요. 그 도시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 우리 회사의 사유지가 있어요. 산 로렌스라는 마을 바로 외곽이죠. 거기에 멋진 집이 한 채 있어요. 언덕 꼭대기에 있는데 보통 하얀 것이 보이기에 꽤나 예뻐요. 황새 2마리가 지붕에 앉아있는 동떨어진 그런 집입니다. 아무도 안 살기에 마을에 사느니 거기 살면 집세를 아낄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조금 외로웠겠군요. 내가 말했다. 그랬어요. 로버트 모리슨은 1, 2분간 묵묵히 담배만 피웠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궁금했다.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가시게? 그가 날 그렇게 물었다. 그건 아니고 시간이 늦었어요. 그게 뭐 대수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겠군요. 나는 하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별로. 나를 돌봐주는 어느 영감이랑 영감의 마누라랑 같이 살았고 가끔 마을로 내려가서 화학자 페르난데스와 그의 가게에서 만난 남자 한둘과 어울려서 트레실로를 했어요. 이 트레실로는 세시하는 카드 게임입니다. 어쩌다가 사격도 하고 승마도 하고요.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작년 봄부터 거기서 2년을 지냈어요. 세상에나 올해는 상상도 못한 더위를 겪었죠. 그때는 아무도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일꾼들은 죄다 그늘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양들은 죽어 자빠졌고 몇몇 동물들은 미쳐버렸고요. 심지어 황소도 일을 하지 못했어요. 등을 구부리고 서서 헐떡거리기만 했죠. 장렬하는 태양이 쨍쨍 내려 쬐고 또 약볕이 어찌나 눈부신지 눈알이 머리에서 튀어나갈 것 같았죠.
땅은 쩍쩍 갈라지고 바스라지고 농작물은 바짝바짝 말랐어요. 올리브도 말라 비틀어지고요. 그냥 생지옥이었어요. 잠은 한숨도 못 자고요. 나는 숨이 조금이라도 트일까 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다녔어요. 물론 창문을 모두 닫아두고 바닥에는 물을 뿌렸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밤도 낮만큼 뜨거웠어요. 5분 안에 사는 줄 알았지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의 북쪽 방향에 있는 아래층 방에 침대를 들여놓았어요. 다른 계절에는 눅눅해서 쓰지 않던 방이었어요. 정 못 참겠으면 거기서 몇 시간 정도 눈을 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믿져야 본전이니 말이요. 하지만 소용없더군요. 대실패였어. 이리 돌아눕고 저리 누워도 침대가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일어나 베란다로 통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장엄한 밤이었어요. 달이 휘영청 밝아서 책도 읽을 수 있겠더군요. 그 집이 언덕 꼭대기에 있다고 했죠. 나는 난간에 기대어 올리브 나무들을 바라보았어요. 바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고향 생각이 났어요. 전나무 숲에 부는 시원한 바람과 글래스고 거리의 소음. 믿기지 않겠지만 그곳의 냄새가 느껴졌어요. 바다 냄새도. 후, 1시간만 그곳의 공기를 마실 수만 있다면 동전 한 입까지 탈탈 털어내어줄 생각이었죠. 글래스고는 날씨가 나쁘다고들 하는데 그 말 믿지 마세요. 나는 그 비, 그 잿빛 하늘, 그 누른 바다, 그 파도가 좋아요. 그날은 내가 스페인을 올리브 나무 바다 안에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입을 열어 그 해물을 들이마시듯 숨을 한껏 들이마셨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의 목소리. 크지 않은 낮은 음성이었죠. 정적을 뚫고 스물스물 기어드는 그것은 마치 그 느낌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각에 올리브 밭으로 내려갈 사람이 누가 있을지 짐작이 되지 않았죠.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으니 말이요. 누군가의 웃음소리였어요. 이상한 웃음소리. 굳이 말하자면 킥킥거리는 소리랄까? 그 소리가 언덕 위로 올라오는 것 같더란 말이죠. 드문드문. 모리슨은 정체불명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쓴 단어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뭐랄까? 무언가를 갑자기 획 내던지는 소리랄까? 양동에서 돌멩이들을 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나는 몸을 내밀고 쳐다봤어요. 보름달이 거의 대낮처럼 환한데도 빌어먹을 무어가 보여야 말이죠. 그 소리는 멈추었지만 누가 움직일지도 몰라 나는 소리가 난 방향을 계속 살폈어요. 얼마 후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됐는데 이번엔 더 크더란 말이죠. 이제는 킥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배를 잡고 우스대는 소리였어요. 그것이 밤하늘 속으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하인들이 깨고도 남을 만한 소리였어요. 누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소리 같았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는데요? 내가 외쳤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요란한 웃음소리였다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화가 나더군요. 내려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볼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술 취한 돼지가 한밤중에 내 집에서 소란을 떨게 놔둘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때 느닷없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 곧이어 울음소리가 났어요. 웃을 때는 굵은 저음이었는데 울음소리는 멱을 따이는 돼지처럼 날카롭더란 말이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외쳤다. 나는 난간너머로 뛰어내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누군가 살해야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잠잠하던 중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졌어요. 그 후에는 흐느끼고 신음하는 소리가 났고요. 무슨 소리 같았냐면 누군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소리랄까요? 그렇게 긴 신음소리가 나고는 잠잠해졌어요. 정적.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언덕 위로 다시 올라와 내 방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내가 잠을 얼마나 푹 잤을지 짐작이 갈 겁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창밖을 내다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올리브밭 사이로 계곡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작고 하얀 집 한 채가 떡하니 보이는 겁니다. 그쪽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쪽으로 간 적이 없어서 그 집을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 사는 호세에게 물었더니 호세 말이 그 집에 어느 미친 사람이 남자 형제와 하인을 데리고 산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오, 그것 때문이었군요. 내가 말했다. 좋은 이웃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스코틀랜드인이 재빨리 몸을 굽혀 내 손목을 잡았다. 그가 얼굴을 내 얼굴 앞에 쑥 디밀었다. 겁에 질려 부럽던 눈이 머리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 광인은 20년 전에 죽었어요. 그가 속삭였다. 그는 내 손목을 놓고 몸을 의자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 집으로 내려가서 주변을 돌아봤어요. 창문은 모조리 빗장과 덧창이 채워져 있고 문도 잠겨 있었어요.
문을 두드려보고 문고리를 흔들어도 보고 초인종도 눌렀죠. 딸랑거리는 초인종 소리는 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2층 집이었어요. 올려다 보니 덧창이 단단히 채워져 있었고 누가 사는 기색은 전혀 없더란 말이죠. 그 집의 상태가 어떻던가요? 내가 물었다. 죄다 썩었어요. 벽의 회칠은 모두 벗겨지고 문과 덧창에도 페인트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붕의 기와도 몇 장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강풍에 떨어져 나온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군요. 내가 말했다. 나는 친구인 화학자 페르난데스를 찾아갔지만 그도 호세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광인에 대해 물었더니 페르난데스는 아무도 그 광인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평상시에는 널브러져 있다가 가끔씩 거센 광기가 도졌고 그럴 때면 그자가 백가죽이 찢어져라 웃어대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고요. 그러다가 발작 중에 사망했고 그를 돌보던 사람들도 곧 그곳을 떠났다고 했어요. 이후 그 집에서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나는 페르난데스에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비웃음만 살게 뻔했으니까. 그날 밤에 잠을 안 자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후 그 소리가 또 들리지 않던가요? 아니요. 한 달 동안은. 가뭄이 계속되고 나는 계속 뒤편의 헛간에서 잤어요. 어느 날 밤 금세 잠이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쿡쿡 찌르면서 경고를 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죠. 나는 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예전과 비슷한 소리가 들렸어요. 길고 낮게 가르릉거리는 사내가 캐캐 묵은 농담을 던지는 듯한 소리. 그것은 계곡 아래쪽에서 올라왔고 갈수록 커졌어요. 아주 거악스러운 웃음소리였어요. 나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다리가 덜덜 떨리더군요. 거기 서서 밤하늘에 쩌렁쩌렁 메아리치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소리가 멈추고 나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터지고 나서 으스스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가 들었다면 고통받는 짐승의 소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무서워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 후 그 소리가 멈췄는데 벼랑간 끊긴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흐려졌어요. 나는 귀를 바짝 세웠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그머니 침대로 돌아와 얼굴을 숨겼죠. 그 광인의 발작이 간헐적이었다는 페르난데스의 말이 기억났어요. 발작이 없을 땐 조용했었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페르난데스는 말했었어요. 혹시 광란 발작이 규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두 번의 발작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따져보았죠. 28일. 사시들을 꽤 맞추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보름달이 뜰 때마다 그자가 발작하는 게 분명했어요. 나는 소심한 남자가 아니라 원인을 알아내기로 결심하고 달력에서 다음번 보름날이 뜨는 날을 확인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요. 권총을 청소하고 장전했죠. 등불을 준비하고 내 집 난간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주 차분하게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오히려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전혀 겁나지 않았거든요. 바람이 조금 불어서 지붕 쪽에서 쌩쌩하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에 올리브 나무의 잎들이 살랑거리는 소리는 파도가 해변의 조약돌에 철썩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창백한 달빛이 집의 텅 빈 흰 벽에 환히 드리웠죠. 마음이 아주 설레더군요. 마침내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아는 소리 말입니다.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내 생각이 맞았던 겁니다. 보름달이 뜨자 발작이 시계처럼 정확히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나는 담 너머로 몸을 던져 올리브 밭으로 뛰어내린 후 그 집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킥킥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그 집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디에도 불빛은 없었답니다. 문에다 귀를 대고 귀를 기울였죠. 그 광인이 백가죽이 찢어지라 웃어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는 문을 쾅쾅 두드리고 초인종을 당겼어요. 그자는 그 소리마저 재밌는지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더 크게 문을 쾅쾅 두드렸죠. 내가 문을 두드릴수록 그자는 더 요란하게 웃어댔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이 빌어먹을 문 열어 확 부셔버리기 전에. 나는 뒤로 물러나 문의 걸쇠를 힘껏 걷어찼어요. 그리고 체중을 실어 몸으로 그 문을 들이받았단 말입니다. 문이 와지건 거미가 돼요. 힘을 모아 문에 힘껏 부딪히자 그 빌어먹을 것이 부서지며 열리더군요.
나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다른 손에는 등불을 들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악취 때문에 쓰러질 뻔했지 뭐요. 20년간 창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죽은 자들도 벌떡 일어날 법한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어디서 들리는지 잠시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벽들이 그 소리를 이리저리 반사하는 것 같았어요. 옆쪽의 문을 밀어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방이었고 온통 흰색의 가구라고는 막대기 하나도 없었어요. 소리는 더 커졌고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갔어요. 다른 방으로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문을 열었더니 위로 난 계단이 있더군요. 내 머리 바로 위에서 그 광인이 웃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위험할까봐 조심조심 위로 올라갔어요. 계단 꼭대기가 복도로 연결되었어요. 등불로 앞을 비추면서 복도를 나아가니 끝에 방이 하나 나왔어요. 걸음을 멈추었죠. 그자가 거기 있었어요. 나와 그 소리를 가르는 것은 얇은 문 하나뿐이었죠. 끔찍한 소리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몸이 떨려서 욕이 나오더군요. 인간의 소리가 전혀 아니었어요. 하마터면 그대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 뻔했지 뭐예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도저히 문고리를 돌릴 용기가 안 납디다. 그때 웃음소리가 뚝 끊기지 뭡니까? 흔히 말하듯 칼같이 뚝 끊긴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는데 너무 낮은 소리라 내 집까지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겁하는 소리가 났어요. 으악! 그 남자가 스페인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날 죽일 셈이요. 저리 치워요. 오 하나님 사람 살려. 그자가 비명을 질러댔어요. 짐승 같은 자들이 그자를 고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돌풍이 불어와 덧창이 휙 열리면서 내 등불이 무색할 만큼 찬란한 달빛이 비쳐들었죠. 지금 당신이 바로 옆에서 하는 말처럼 그 가련한 사내의 신음소리가 또렷이 들리더군요. 끔찍한 소리, 끙끙거리고 흐느끼는 소리, 겁에 질려 헐떡거리는 소리였어요. 그런 걸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자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나는 그가 간신히 내뱉는 토막난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었단 말이요. 그런데 그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로버트 모리슨은 다시 의자로 몸을 축 늘어뜨렸다. 그 거대하고 다부진 사내는 화실 안에 인체 모형 같은 묘한 인상을 주었다. 밀면 바닥으로 구겨져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요? 나는 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다소 지저분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날이 덥든 안 덥든 그 북쪽 방에서는 잠을 자기가 싫어서 내 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정확히 4주 후 새벽 2시경에 그 광인이 킥킥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겁이 나 죽겠더군요. 그래서 그 광인이 다시 발작할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음번 보름달이 뜰 무렵에 페르난데스를 데려와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를 붙들고 계속 카드 게임을 하는데 새벽 2시에 그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에게 무슨 소리 안 들리느냐고 물으니 그가 아니 하고 답하더군요. 누가 웃고 있잖아 하고 말하니 취해 꿈은 이 양반 하면서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닥쳐 이 바보야 하고 한마디 해주었죠.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나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를 막아보려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지만 빌어먹을 아무 소용이 없지 뭡니까? 그 소리, 그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페르난데스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손에 죽을까봐 차마 그 말은 못하더군요. 그저 그만 자러 가겠다고만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보니 어느새 가고 없더라고요. 그의 침대에는 잠을 잔 흔적이 없었어요. 그자는 나를 두고 자리를 뜬 후 내내 나를 피했어요. 이후 나는 에시아에는 머물 수가 없어서 관리인을 하나 구해놓고 셰비야로 돌아왔어요.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때가 다가오자 슬슬 불안해지더란 말입니다. 물론 바보처럼 굴지 말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망할 놈의 내 마음이 어디 뜻대로 돼야 말이죠. 그 소리가 나를 따라왔을까봐 겁이 났죠. 셰비야에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면 평생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나도 용기라면 웬만큼 있는 사내인데 빌어먹을 모든 일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그런 걸 어찌 견딜 수가 있겠소. 까딱하면 그대로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았어요. 실제로 어찌나 애가 타는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남은 날들을 새면서 누워있곤 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찾아오리라는 걸 직감했죠. 그리고 그것이 찾아왔어요. 에시아에서 100km 떨어진 세비야에서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나는 말문이 막혀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언제죠? 내가 물었다.
4주 전이요. 나는 얼른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설마 오늘 밤이 보름이란 말입니까? 그는 내게 어물하고 화가 난 표정을 짓더니 뭐라 말을 하려 입을 열었다가 말이 안 나온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마치 성대가 마비가 된 사람 같았다. 그러다가 목이 쉰 듯한 이상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의 연파란색 눈동자가 붉게 번뜩이는 듯 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공포에 질린 것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방을 나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밤새 잠을 설쳤다.